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경기도 산하기관 상상 초월 빚잔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이 수치를 보니까 아주 놀랍거든요. 부채가 500%, 800% 되는 데도 있고 말이죠. 박신환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되게 놀랐는데 경기도 일자리 대단히 525%의 빚이 있다, 부채가 있다. 네.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은 880%가 넘는다. 이런 이야기인데 저도 회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게 뭔가 지금 회계를 잘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어떤 작성된 회계 서류에 의해서 도출된 부채 비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이게 왜냐하면 일자리 재단이라는 게 자기가 이제 출연금을 받고 출연금이라는 건 거의 경상비이기 때문에 그 해에 이렇게 인건비를 준다거나 작은 사업비 한다거나 이런 거 쓰는데 그걸 500%를 땡겨서 돈을 집행하지 않고 빚으로 갖고 있다?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공공기관들은 사업비를 도로부터 받아서 그 사업을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집행이 안 돼 있으면은 물론 그걸 대차 대조표 상에 이제 빚으로 이렇게 빚 항목으로 채무 항목으로 이렇게 계상할 수는 있을 수 있겠는데 그래서 아마 이런 퍼센트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경기도가 이제 2019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어요. 거기에서 이제 개정의 핵심이 뭐였냐면 공공기관들의 이제 결산을 제대로 해라. 결산을 제대로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1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 수입을 했고 어느 정도 지출을 했고 남은 돈은 불용액이 얼마고 집행잔액이 얼마니까 이것을 반납하고 반납을 그럼 돈은 받고 그것을 그 다음 연도에 회계연도에 출연금으로 또 집행을 하든 아니면 위탁사업비로 또 계상해서 또 집행을 하든 이런 절차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도의회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관리가 전혀 안 됐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그 회계에 대한 이해가 들쑥날쑥이다. 이런 비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나 부산은 아까 말씀드린 그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법이 개정된 2019년 이후에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결산 의무 규정을 조례로 반영을 했다. 그런데 아직 경기도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제도 운영이 좀 부실했다. 이런 지적을 하기 위한 어떤 논거로서 아까 그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 근데 이 정부 산하 출연기관에 비해서 지자체 이 산하 출연기관이 더 부채 비율이 높고 잘 운영되지 않는 건 사실 아닌가요? 그건 저보다는 우리 박신환 국장님은 훨씬 잘 아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우리 박 국장님, 지방 공기업, 예를 들면 공사라든지 이거는 정부의 간섭을 받나요? 중앙정부? 그러면 이제 설치할 때 보통은 이제 타당성 용역 결과를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이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경기도가 출자한 예를 들면 경기문화재단이라든지 출연한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라든지 이거 만들 때도 그러면 다 받았습니다. 다 받나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크게 보면 지방에서 만드는 그런 공공기관들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지방공기업. 공기업이라는 거는 말대로 기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입을 많이 만들어서 그 기업처럼 이렇게 운영돼야지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공공성을 또 담보해야지 되는 그런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공공기관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일반 재단이죠. 아까 말씀하신 문화재단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까 언급한 출자출연법, 자치단체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률에 의해서 설립되고 또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일정적인 간섭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언론들의 지적을 보면 네. 그런 지방 공기업보다는 이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이 그동안 허술했다. 공공기관. 예, 그게 이제 언론들의 거의 뭐 공통적인 지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지금 이제 경기도에 여기 저도 그 보도를 보니까 행정안전부가 부채 중점 관리 대상 기업을 뭐 선정한 게 147곳이더라고요. 부채 중점 관리가 뭐 예를 들면 누적 적자가 1,000억이 넘고 그다음 부채 비율이 200곳이 넘는 곳. 이게 이제 147곳인데 이 중에서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많은 37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강원도가 17개에 불과하고 이러는데 우리 이제 박신환 국장님은 아무래도 공직에 경기도 공직에서 뭐 계속 몸을 담으셨으니까 이 문제를 뭐 그 원천적으로 공격하기에는 제가 보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회계 부실적으로 모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부채 비율을 예를 들어서 단순히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는 부채 비율하고 우리 국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하는 부채 비율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도 보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경기도에 지금 그 지방 공기업이 22개, 26개 지방 공기업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총 8개인데요. 28개. 네네, 8개인데 그 공기업법, 지방 공기업법으로 만들어진 그 공공기관은 한 6개 정도 되고 출자 출연 법, 운영법과 관련돼서 만들어진 게 한 23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 공기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예를 들어서 주택도시공사, 그죠? 공사자 들어가는 다 그거죠? 관광공사, 항만공사, 교통공사. 이게 이제 지방공기업법에 만들어진 거고 또 이제 직영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건데 지방공기업법상의 개념인데 근데 사업을 직접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경기도는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그다음에 이제 고덕 국제화 계획 지구 사업은 이제 그 땅을 사서 땅을 조성해서 건물을 짓고 아니면 조성해서 민간한테 팔고 그 수입으로 그 기업이 또 어떤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기업적 성격이 되게 강하죠. 그 지방 공기업법으로 만들어진 게 2개 있고 말씀드린 이제 공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게 4개가 있어서 총 6개가 아마 공기업법으로 만들어진 지방공사로 지금 알고 있고 서울시랑은 좀 틀립니다. 서울시는요, 그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는 집행 기능보다는 계획 기능이 많아요. 근데 서울시는 직접 사업 기능을 많이 합니다.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이제 직영기업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상수도, 하수도가 직영기업이에요. 아, 상하수도.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서울시와 경기도가 뭐 많다 작다 숫자로 누가 더 많냐 적냐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치단체의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통계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경기교통공사의 부채비율이 538.8%로 나왔어요. 이거 부천에 있죠. 이거 경기도 일자리 재단 525%가 부채비율입니다.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은 883%예요. 그리고 이 도민들에게 엄청나게 홍보했던 공공배달앱, 아까 박광석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가 이건데요. 여기는 2021년 작년 통계가 192.7%가 부채비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 국장님, 이건 의회가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를 우선 한번 제가 제기를 해볼게요. 자, 그동안 이 지방 공기업,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뭐 좀 나쁜 표현으로 하면 뭐 신의 직장이다. 돈 먹는 하마다. 이런 이제 그 한간의 지적들이 상당히 꾸준하게 제기돼 왔죠.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좋은 직장에 좀 더 안정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뭐 이런 그 직장이 바로 지방 공공기업들이 아니었냐 하는 게 이 취업생들이 그래서 선호하는 직장이 바로 지방 공공기업입니다. 자, 그럼 지방 공공기업은 이 다원화 시대에서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각 지자체마다 이게 너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 중요한 원인은 자, 일이 여러 가지가 다원화 시대에서 생겨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복지와 관련된 것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 때 본인 자유의, 본인 고유의 특색 사업들을 또 제시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걸 실행하려고 그러면 들어와서 새로운 기관을 또 만드는 것이죠. 자, 새로운 기관을 만들면 거기다 누구를 갖다 앉히겠습니까? 직구를 앉히겠죠. 결과적으로 상당수는 자기와 관련된 자기를 돕던 사람들에 대한 보은의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절차는 뭐 공모라는 절차를 거치지만 이게 지금까지 오는 관행이죠.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보면 이 문제 이렇게 해서 이제 확산이 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가 보다 이거 안 되겠구나. 지금 뭐 이 윤석열 정부도 정부 슬림화를 지금 주장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뭐 빚도 줄이려고 그러고 건물도 팔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빚 줄여라 건물 팔아서 그러는 이제 상황이고 행정안전부도 최근에 이거 슬림화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거죠. 각 지자체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계획서 내라.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마다 뭘 어떻게 줄일 건가 이런 걸 논의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미 6개 기관을 통폐합하기로 결정했어요. 예를 들면 기술연구원, 서울연구원 이런 걸 합한다든지 그럼 뭐 기술연구원, 서울연구원 당연히 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사하거나 기능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아주 작거나 아니면 뭐 목적이 끝났거나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을 통폐합해서 그런 계획서를 우선 내라.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대부분 것 받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거든요. 자, 인천에는 SPC 법인이 19개입니다. 인천은 이제 일단 민간이 합류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겠죠. 뭐 예를 들면 거기 민간 사업들이 많이 빚어졌습니다. 송도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국민들이 바라기도 하는 거고 또 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제가 이제 그 단체장들한테 간곡하게 주문하는 것은 자, 정말 시민들, 주민들, 도민들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당선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어떤 돈으로 운영됩니까? 우리들이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화시키는 건 좀 맞다고 보고요. 가능하면 최소화시키고 또 인재를 쓸 때도 그 최소화시킨다는 일이 늘어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런 인재도 사람을 채용할 때도 어떤 보훈 인사 성격보다는 그런 좀 인재를 써서 적은 인력이 좀 더 많은 일을 활기차게 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달라. 이게 제가 새로 당선되신 그 단체장들께 하고 싶은 주문입니다. 박신영 국장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이런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숫자로 따지면 이제 서울시가 지금 현재 통폐합 전에 이제 28개 공공기관이고 경기도가 29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인구를 보면 경기도 인구가 서울 인구보다 약 한 400만 정도 더 많죠. 1,390만. 그리고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공무원 수는 행안부에서 직접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반뿐이 안 됩니다. 경기도죠. 경기도 공무원들이.
자, 그러면 우리 도민들한테 경기도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공무원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공공기관들이 이제 필요했던 거고, 그 시대마다 사실은 이제 필요한 공공기관들이 이제 설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그 부족한 인력, 또 부족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공공기관이 만들어지는 건데, 지난 남경필 지사 때 공공기관 통폐합을 위한 용역을 해서 한 군데를 통폐합시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이제 통합된 이제 공공기관으로 존재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그 통합을 하면 이제 운영비나 뭐 이런 부분들, 중복 기능들이 이제 좀 그 단일화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 약간 성격이 다른 그 기관들이 통합이 되면서 겪는 그 하나 되는 과정에 나오는 어떤 비효율이나 갈등, 이런 것들이 그 통합의 효율성보다 훨씬 더 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너무 방만하게 공공기관이 확대되는 것은 정말 경계해야 되겠지만, 하나하나 공공기관의 필요성,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타당성을 검증받고 설립이 된다면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경기도의 경우는 제대로 운영되도록 아까 의회에 의한 통제뿐만 아니라 집행부 담당 부서에 의한 통제, 그리고 교육, 그죠? 아까 회계 문제도 그렇고 회계에 대한 교육, 회계 감사,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제도적으로 제대로 좀 확충이 돼서 굴러가야지 되지. 선거만 끝나고 뭐 정부가 바뀌고 뭐 중앙정부 바뀌고 지방정부 바뀔 때마다 마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들은 아주 비효율적인 조직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되고, 이런 부분은 사실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우리가 이렇게 회초리를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냉철하게 객관적인 상황, 경기도가 놓여 있는 또는 경기도 공공기관이 놓여 있는 상대적이면서 객관적인 상황을 좀 냉정하게 보고 판단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도의회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공공기관이 좀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제가 볼 때 안 좋게 본 것은, 몇몇 기관은 그 예산을 확보할 때는 아주 열이 올리다가 예산이 책정됐어요. 그런데 그냥 2월 시켰어요. 그것은 일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예산 책정부터 잘못한 거고. 그렇죠. 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거죠. 예산이라는 게 이제 결국 확보 투쟁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여러 부서, 여러 기관에서 이제 나눠서 써야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예산을 그냥 많이 다다익선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게 이제 조직의 생리인데, 그것을 이제 담당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조직이 과연 이 1년 예산 계획, 1년 기간 동안에 그 예산을 절차적으로 봤을 때 연내에 집행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서 예산 편성을 하게 하고, 그 예산 편성 단계에서 집행부 내부에서 이제 통제해야지 될 내용이죠. 그리고 그게 이제 의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또 다시 이제 의회의 관점에서 그 예산이 잘 편성이 됐는지, 또 부족한지 충분한지, 너무 많이 한 건 아닌지, 이런 관점에서 또 한 번 또 스크린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예산 집행이 끝나고 나면 결산 감사라고 해서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집행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는지를 또 하는 뭐 절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3가지 정도의 절차가 있는데, 그 과정이 이제 선순환이 된다면 이런 이야기가 없을 텐데, 그게 이제 뭐 악순환이 되거나 제대로 누군가가 그 기능을 소홀히 했을 때는 이런 것이 누적이 되고, 또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관리라는 게, 행정 관리라는 게 정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제대로 좀 해야지 되는데,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임명된 분들이 물론 전문성 있는 분들도 많고 또 정치력도 필요하지만 공공기관이
이런 관리 쪽에 재정 관리 쪽에 예산 관리 쪽에 또는 조직 관리 쪽에 좀 부실하거나 미흡하게 운영된 측면이 없지 않나 없지 않았나 기도 하고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도의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작년도에 집행률을 보니까 한 85%를 채 못 썼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한 8조 7천억인가 이렇게 줬는데 15% 정도를 못 쓴 거죠. 그러니까 예산 집행을 예산 편성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까 우리 박신환 국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결산 과정에서의 면밀한 이런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도의회가 자, 이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이미 밝혔어요. 그래서 앞으로 도의회가 이제 그 예산을 세우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의회가 들여다볼 텐데 결산 과정 도의회가 정말 도민들의 이 대변한다는 도민 대변자의 입장에서 좀 제대로 속속 지켜봤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 산하 출연 공공기관 출연기관 문제 부채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회의 분발을 촉구해 봅니다. 경기도 산하기관 상상 초월 빚잔치 여기서 맺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경기도 국정감사 14일, 18일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 박근수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14일 지금 저희 녹화 시간에 지금 14일 첫 감사가 진행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재명 시즌 2 국감이 될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요즘 그렇게 봅니다. 어차피 여당과 야당이 있는 이유는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죠. 그러면 이 여당 입장에서 보면 차기에 상당히 유력한 야당 후보가 있었던 경기도에 대한 문제를 안 파고드는 건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죠. 근데 사실은 국정감사라는 것은 특히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가사무 위임 사무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원래는. 박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게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는 것이죠. 정치적 구도 이렇게 보면 이 싸움은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 시절에 있었던 흔적 또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또 이렇게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거 아울러서 그럼 야당은 가만히 있냐? 야당은 또 양평 공지라든지 이런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일가와 관련된 개발 특혜 의혹 이런 것들을 아마 집중 물꼬를 찌르면서 아마 작년처럼 또다시 이전 투구의 국감이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예측합니다. 박신환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국감이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와의 차별화 그리고 경기도민들을 위한 자신의 위상 강화랄까요? 좋은 기회로 볼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이번 국감을 어떻게 어떤 기회가 될 것인지 아주 중요한 국감이죠. 홍보 기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이제 이재명 지사의 이제 재탕 제2라운드 국감이 될 것인지가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갑갑하겠죠. 그러나 아까 정당의 기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어쨌든 김동연 지사의 정치력과 정치적 입장, 그죠? 입장에 대한 어떤 피력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양당 간에 이제
혈투랄까요?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제 관련 이슈들을 여당에서는 계속 이제 주장을 할 때고, 또 야당에서는 아까 뭐 말씀하셨던 또 윤석열 처가 또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측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국감은 피감기관이 이제 수비적 자세에서 그 받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기회가 있으면 좋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하면 좋겠으나 대체로 보면 그냥 그렇게 막 두들겨 맞다가 끝나는 경우가 저는 뭐 보통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치적 시험대라고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분한테는, 왜냐하면 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입장을 분명하게 물을 겁니다.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할 거냐. 김동연 지사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등장할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와의 차별하죠. 아니, 그러기도 하고 김동연 지사의 시각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죠. 정치적 입장.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제기될 거고요. 우선 이제 국토부하고 행안위의 국감이 약간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토위의 국정감사는 뭐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일단 국토위와 관련된 것들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GTX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일기 신도시 재정비 문제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택지 개발 문제라든지, 이게 뭐 주민들하고 실질적으로 직결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상당히 이제 나올 거고, 뭐 이슈가 되진 않겠지만 상당히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 뭐 남부 국제공항이라든지 이런 국토위와 관련된 그 현안들은 경기도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포괄적으로 나올 거고, 이제 공방전을 본격적으로 벌일 때는 사실은 이제 행안이죠. 행안이. 왜냐하면 행안위는 경기 남부 경찰청도 이제 같이 조사를 하거든요. 여기서 그동안 빚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감사, 수사, 뭐 이런 문제들이 다 포괄적으로 드러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치열한 공방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오늘도 물론 뭐 일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뭐 이 대표 관련해서는 뭐 백현동 문제라든지, 뭐 대장동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가 다룬 뭐 이 성남 FC 후원금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법인카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이제 구속된 쌍방울 그룹과 관련된 대북 사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나올 것이 뭐 명약 관화한 사항이죠. 네. 박신환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난 지선 때인가요? 명작 동화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재명이 만들고 김동연이 꽃피운다. 이러면서 두 분이 아주 뭐 정책 관련해서 찰떡궁합을 발휘하는데,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를 여당 쪽에서 자꾸 공격하면 김동연 지사의 스탠스는 어떠리라 보십니까? 두둔 방어할까요? 아니면 명작 동화는 이미 이제 선거 과정에서 나왔다가 뭐 사라진 구도가 아닌가요? 뭐 사라진 구도로 봐야 되겠죠. 지금 어떻게 하면 김동연 지사는 자기 색깔을 내느냐가 사실은 도지사로서 또는 정치가로서의 관건이기 때문에 명작 동화가 아니라 이제 동작 동화를 해야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곤혹스러운 입장인 것은 분명하지만 어쨌든 뭐 동작 동화를 지금 해야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공격을 할 테고 야당에서는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또 질문을 또 할 수도 있으니까 김동연 지사는 어쨌든 답변하기가 참 곤란한 질문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것도 그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의제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묻거나 아니면 어떻게 처리할 그 도정과 관련된 그 평화부지사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남북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질문했을 때 뭐 경륜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답변은 되겠습니다만 본인 스스로 되게 뭐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김동연 지사가 그 이재명 지사와 각을 세우는 약간이라도 그런 답변을 하게 되면 민주당 의원들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자, 우선 이번에 이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의 수적 우위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죠. 뭐 당연히 뭐 민주당 수가 많으니까.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 13명이 옵니다. 저기 국토위, 그 다음에 행안위 이렇게 해서. 그 중에 2명만 국민의힘 의원이고, 나머지 분들은 민주당 의원 또는 심상정 의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적으로는 또 이 국토위 같은 경우는 위원장도 뭐 김민기 위원장이죠. 여기 그 성남 기흥의 기흥 출신 국회의원이죠. 그래서 이 수적으로는 일단 민주당이 이제 약간 우세죠. 수적으로 뭐 당연히 그럴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김동연 지사가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정에 있을 때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답변할 거냐. 이게 이제 제일 김동연 지사의 정치적 스탠스를 가늠해보는 관건인데, 저는 뭐 이분이 이제 총리실의 국무조정실장을 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장이라는 자리는 그야말로 그런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답변을 잘 하리라고 보지만, 또 거꾸로 보면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발언보다는 뭔가 소신 있는 발언을 통해서 이 본인의 정치적 스탠스를 끌어올리는 이런 기회의 장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김동연 지사가 좋아하는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김동연 지사가 이런 민감한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를 예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주 기회가 아주 편리하게 쓰였네요.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 국정감사 14일, 18일 양일전입니다.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 주제는 여기서 드리겠습니다.